알면 당신도 법테라! 반갑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법과 함께 단단해지는 아나운서 김현웅입니다. 법사의 지팡이처럼 여러분들께 유익한 법의 지팡이가 되고 싶은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복세 편사를 위해 오늘도 뛰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전 팀장, 네, 왜 갑자기 말을 줄입니까? 복세 편살, 뭐예요? 이거 이제 신조어입니다. 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그럼 저는 복법 편살, 그건 또 뭐예요? 복잡한 법 편하게 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변입니다. 어때요? 꼭 제 거에다 하나 더 얹어서 그러니까. 내게 묻혀. 예. 예. 약간 얄미운 스타일이야. 너무 잘해 또. 신변은 신세대 변호사 신변입니다. 어쨌거나 복법 편살. 네. 네. 아니, 우리 그 법테랑 애칭으로 불러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자, 그나저나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요즘 너무나 그 약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구세대 사람 아니냐. 예. 어쩔 수 없이 이 네. 셋 중엔 제가 가장 신세대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한테 이제 신세대인지 구세대인지 네. 그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예. 한번 맞춰보세요. 예. 자, 좀 쉬운 거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얼주가 오른쪽도 아메리카노. 끼끼 빠빠 낄때 끼고 빡빡 이거 나도 하겠다. 안물안궁 아무나. 하나도 못 맞히셨는데요, 우리 김현우. 세 개 중에 사실 뒤에 두 개는 아는 거예요. 알긴 같이 알았어요. 말을 더듬네. 반응이 좀 늦었다. 네, 알았어요. 아유 진짜. 야, 진짜 빠르다. 신변은 아니, 신세대예요. 그게 아니라 네. 신변이 말이 엄청 빠르네. 근데 이 말이 급하고 성격도 네. 급한데 김현욱 아나운서님 보면서 항상 저는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요? 정확한 워딩과 네.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냉철함 있어요. 갑자기 근데 눈을 왜 깜빡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듣겠네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냥 웃기다가 아니라 우프다는 말도 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신조어인데 네. 좀 이런 우프다라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슬픈데 웃을 수밖에 없는 슬픈 거. 아,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웃음을 잃지 말자라는 형태로 이제 좀 신조어를 만들긴 하는데 그 안에 굉장히 씁쓸함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장미족이라는 것도 있어요. 장미족? 장기 미취업자. 취업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흑수저하고 인턴을 합친 흑턴도 있고요. 특정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프리하게 한다라고 해서 이제 프리터족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내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우픈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또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또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 법도 씁쓸하지만 지금이라도 꼭 필요한 법, 그런 이슈로 잡았습니다. 법테랑이 뽑은 이번 주 주제 뭐죠? 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가 이제 지몬미라고 하죠. 그렇죠. 그동안 법 앞에서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혹시 누굴까요? 저는 뭐 애아빠라 그런지 아이들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아이들, 뭐 청소년. 변호사로서 신변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웃음기를 좀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인데 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네.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아이들 보면은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런 사연을 접했을 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약간 이제 좀 제가 이제 밝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아직 못 만나신 분들에게 미안하죠. 저를 만나시면 항상 웃음이 옆에 떠나지 않을 텐데 저를 못 만나신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아니, 사건으로 만나면 안 되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는 네네.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네. 그동안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은 미성년이라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법으로 지켜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테랑이 뽑은 첫 번째 법 뭐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올해 2월 26일에 드디어 국회 의결 마치고 빠르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개정안에서 드디어 그동안 처벌을 하지 못했던 이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성매매를 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성착취할 목적으로 네. 성적인 대화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가 없었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못했구나. 그랬는데 이런 대화에서도 네, 네, 네. 이제는 처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 좀 센 편입니다. 이게 대화만 했는데 단순히. 네. 그리고 성착취물 네. 이런 거를 제작하거나 네. 아니면 수출한 경우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네. 아니 이런 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면 네, 이거 네, 얼마나 네. 지금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 시원하게 이 부분 공소시효 없애버렸습니다. 브라보. 네. 예, 브라보. 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한다. 시간 끌기 암만 해도 소용없다 이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지난 3월에도 N번방 이후 또 최악의 디지털 성범죄가 터졌다면서요? 그 인터넷 암시장 다크웹을 통해서 네. 100여 편의 성착취물의 피해자 120여 명에 대해서 그 자세한 인적사항이 무차별 살포가 돼서 좀 우리가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범죄 악용된 다크웹 유저가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7%나 증가를 해서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신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네. 그 불법 촬영물 올리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예. 그 수사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경찰 수사 따돌리느라 그 못된 자들이 가입 회원 받을 때 일일이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 사실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신문 노출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위장 수사 자체를 허용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면은 뭐 미리 만든 신분증 이런 걸 이용해서 네. 위장 수사라든지 신분 비공개 수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짜 신분증을 쓴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해자들을 안심시킨 뒤에 증거를 채집할 수 있도록 한 게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를 좀먹는 예, 좀벌레 같은 녀석들은 끝까지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좀 속 시원한 그러니까요. 소식을 전해줘서 좋네요. 자, 법태랑이 뽑은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세상을 위하여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법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신 국회의원 한 분을 모셔서 오늘 두 번째 법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수조사 당연히 안 하셨고요. 특별감사도 9군데만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감사도 안 하셨어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이건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학교폭력 예방 및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바꾸기 위한 법이고요. 이런 전과자의 아이들, 이런 낙인을 찍혀서 나중에 범죄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물림을 좀 끊어내자. 징계 결과 파면이 혹시 안 돼서 돌아오더라도 다니면 다시 못 맞게 하는. 법의 베테랑, 법태랑. 오늘은요, 또 한 분의 법태랑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법태랑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모신 분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법조인
이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아, 김동구 의원이 계셨구나. 제일 처음에. 아이고, 그분이 보시면 서운해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최초의 출연자셨는데 우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머지 너무 예전이라. 그러니까. 예. 우리 원래 옛날 얘기 다 까먹잖아요. 그러네. 아이고. 오늘만 산다. 우리가 붕어예요. 예. 근데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전 평소에 네. 좀 인별그램 팔로워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오늘 좀 아까 엄청 긴장- 팬이라고 네.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예. 저는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는 자주 뵀습니다. 뭐 기사도 많이 나오시고. 네,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처음 뵙기 때문에 네. 환영의 의미로 제가 네, 네. 삼행시를 좀 삼행시 준비를 준비했어요? 해봤어요. 예. 그럼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예. 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탄, 탄탄대로로 희. 희망이 열린다. 아. 의원님. 저는 여기서 반대합니다. 약해요, 약해. 아, 뭐야 또. 제가 하나 다시 팬이잖아, 하겠습니다. 팬. 오케이, 다시 준비했지 해봐요, 뭐 이러면. 예, 제가 해드릴게요. 이, 이런 삼행시 약해요. 탄, 탄력 받아서 제가 한번 올리겠어요. 희. 저희랑 함께해요. 아, 제게 난 것 같은데. 좀 분위기를 이쪽이 풀려고 재미있네. 제가 예, 아니 이제 이 의원님께 여쭤보면 되죠. 예. 네. 어느 쪽이 재밌습니까? 뭐 둘 다 재밌는데요. 예.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크게 웃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들어도 아니, 재밌었어요. 의원님. 정말 재밌었어요. 아니, 제가 들어도 어느 쪽이 재밌는 거 알겠는데 뭐 둘 다 재밌습니까? 자, 한 달 후면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지 1년이 딱 네, 이제 네. 되시는데 처음에 이제 판사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공익 변호사로 1년간 또 네, 네.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네. 되셨어요. 예. 어떠세요? 이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으시죠? 예, 달라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뭐야? 삶의 질이요? 아니면 아니, 그런 뜻 전혀 아니고요. 이게 삶의 질은 뭐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예, 예. 판사는 예.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직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좀 위에 있잖아요. 일단. 법대 위에 네, 올라가서. 법대 위에서 방망이 딱. 그렇죠. 들고. 이렇게 예.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 머리 위 정수리가 많이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변호사는 예. 법대에서 내려와서 예. 내 의뢰인과 이게 눈을 마주치는 그렇죠. 직업이죠. 눈을 예, 마주치죠. 이야기를 듣고 예. 내가 그 사람을 대변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네, 네. 근데 이 국회의원은 네, 또 네. 아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높은 곳을 함께 쳐다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 그래서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더 낮은 곳으로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시선의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생각의 차이와 시선의 차이 네. 이런 게 좀 있네요. 저는 그래서 법원에 갈 때는 항상 검정색 옷을 입거든요. 왜요? 네.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튀지 않으려고. 근데 네. 굳이 눈에 띄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 약간 예. 나를 판단하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잘못된 게 우리나라가 또 법대가 너무 높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법대가 우리가 제일 높은 높아요? 나라예요. 유럽 같은 데는 법대 높이가 아예 그냥 방정석하고 똑같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요?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공항에 이렇게 들어갈 때 출국 심사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핀란드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같잖아요. 네. 핀란드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데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아. 굉장히 고압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런 기억이 대화가 나는데. 이렇게 튈 줄 몰랐네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희 MC입니다. 좋습니다. 네. 적응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올 2월에 참 어렵고 힘든 일 하셨잖아요. 네. 사법농단 법관 탄핵 소추안이 네, 네.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렇죠. 이 과정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저는 진정성은 통한다. 그걸 느꼈어요. 처음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할 때 12월 23일이었는데 국회의원 6분이서 같이 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추운 겨울에 밖에 그 국회 분수대 앞에서 떨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관 탄핵 가결된 날이 2월 4일, 그러니까 40일 지난 뒤였는데 40일 동안 국회의원 수가 30배가 늘었죠. 그래서 179명이 나중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국회의원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1대1로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워하시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고 끝에 마무리도 저는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의원님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네. 유독 이제 보면은 가난이라든지 빈곤 이런 쪽에 좀 주목하시고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또 실제 변호사 일 하실 때도 8개월간 공익인권 그 법재단에서 빈곤 복지팀 소속이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아셨죠? 저희 다 조사합니다. 예, 빅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삿삿이 제가 뒤집니다. 변호사 1년 하면서 그중에 8개월 빈곤팀 했는데 그거는 정말 알기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대단하죠. 예. 어쨌든 예. 제 눈의 어떤 느낌은 우리 이탄희 의원님은 좀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좀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
남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경제적 약자들을 우리가 뭐 나와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도 그분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되게 가깝게 느끼는데 동족을 외면하면 안 된다. 어렸을 때 제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풍납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풍납동이요? 네. 혹시 아시나요? 물로 엄청 잠기는데. 네. 예. 이거를 아시면 벌써 세대가 들어갑니다. 저랑 아니 제가 거기 살았거든요. 네, 풍납동을 저도 네. 어렸을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살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거기는 뭐 물에 많이 매해 났어요. 홍수가 맞아요. 났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3층 높이까지 맞아요. 흙탕물이 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살림살이 가재도구 다 휩쓸려가고 그 이웃들이 정말 모든 걸 빼앗긴 채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네. 그때의 기억들 같은 게 마음속에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이 간 것 같아요. 그 어떤 경험이 네. 중요하긴 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법원에 계셨을 때랑 이 국회의원 되셨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 법원에 계실 때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잖아요. 직업적으로도 만날 일이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시간도 없으실 뿐더러 일단 너무 많이 만나다 보면 괜히 또 내 그렇죠. 직업 윤리상 맞아요. 혹시라도 뭐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제가 판사할 때 사람을 많이 안 만나기도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서 예. 정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아이고. 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귀를 기울여서 거의 외울 정도로. 근데 국회에 오고 나서 하루에 10명, 100명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거의 그 정도의 이제 밀도로 만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선거 때 좀 힘들었었어요.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사랑의 주제가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세상을 위하여인데요. 정말 이거와 꼭 맞는 분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이탄희 의원님의 법안들 하나씩 살펴보죠. 네, 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은 세상을 위해 첫 번째 법안입니다. 가난의 범죄화를 막아라, 일명 장발장 방지 3법. 이게 후보 시절부터 이제 공약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3법이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구속평등법, 네. 벌금평등법, 예. 마지막으로 자녀보호법. 구속평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같은 죄를 저질러도 경제적인 약자들이 경제적인 강자보다 더 쉽게 구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한 법이고요. 벌금평등은 같은 벌금 액수를 선고를 하더라도 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은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바꾸기 위한 법이고요. 자녀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자녀들은 또 독립된 인격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전과자의 아이들 이런 낙인을 찍혀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 범죄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물림을 좀 끊어내자 이런 법입니다. 아주 뭐 이해가 쏙쏙 되네요. 세 가지 법이. 그 보니까 일정한 그 주거 없음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이제 중요 요소가 네. 된다라고 하던데요. 네, 네. 이제 시청자들은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그 구속평등법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판사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논리 중에 이런 네. 게 있어요. 전세 석방, 월세 구속. 이거 혹시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건가요? 네. 네. 혹시 무슨 논리인지 네. 짐작이 가세요? 저 알아요. 네. 저 알아요. 뭐예요? 월세는 이제 언제든지 이주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한 주거가 없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가둬놔야지 재판을 받기가 용이하다. 네.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보증금이라는 큰 돈이 있는데 네. 그 보증금을 가지고 금방 어디 도망가진 않으니까 네. 구속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네. 판사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요. 네. 참치캔 2개 훔쳐서 구속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였냐면 이제 고아로 네네. 보호시설에서 크다가 18세가 돼서 네. 이제 나왔어요. 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가에 지하 주차장 한 곳에 움막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지낸 거예요. 난로 같은 것도 훔쳐다 갖다 놓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집기들도 갖다 놓고 이랬는데 배고프니까 참치 2캔을 이제 훔쳤어요. 근데 판사가 보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건 움막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언제든지 이걸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속을 한 거죠. 참치캔 2개 훔쳐가지고 구속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결과가 과연 합당한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전 재산인데 그래서 그 논리는 좀 잘못됐다. 주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같은 기준으로 구속시켜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법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시기에 예. 구속하고 석방 이 두 가지 중에서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네. 석방한다고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네,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석방 말고 다른 대안이 또 없는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맞습니다. 대안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중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가택연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집에 그냥 그렇죠, 가두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전자팔찌 제도. 예. 예, 그래서 이제 팔찌를 차고 있으면 본인이 선택해서 팔찌를 차는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 감시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해서 구속이냐 석방이냐 이런 그 일도 양단 이런 선택이 아니라 좀 중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판사로서 무전 유죄를 느끼실 때가 꽤 있으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잃었던 분이 있어요. 주유소에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어요. 예. 그 구속된 기간 동안에 직장도 잃고 그 주변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인데 더 이상 거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됐어요. 하고 낙인이 그렇죠. 찍히는 거죠. 예. 그러면 출소하고 나서도 생계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까 뭐 10일, 20일, 한 달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다시 또 절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재범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더 법원에서는 가중 크게 처벌을 처벌해야 하죠.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형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자기 남은 여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무전 유죄라는 말에 대해서 질문에 있길래 아무래도 법관 출신인데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우리가 유죄를 내리는 데는 아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양형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또 재범률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네. 역시 사실 국민들이 무전 유죄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네네. 진짜 돈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가 많은 사안들을 보고 왔는데 네네. 그 결과 무언가 이게 큰 틀에서 잘못된 게 있다,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 말이 호소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숨 크게 되어갑니다. 아니 진짜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서 그러니까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줄 알고 엄청 집착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팬심이 워낙 크셔서 다음으로 못 나갈 것 같아요. 커트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그 벌금 평등법이라고 네, 네.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면은 참 공평하지 않다고 느꼈던 그런 것들 똑같은 돈이지만 누구에게는 정말 그게 큰 돈이어서 정말 벌금 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력에 따라서 벌금을 좀 벌금답게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네요. 네, 제가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위소득값이 연봉으로 2,8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다. 네. 그럼 그 3천만 원 그 사람한테는 1년 연봉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1년 연봉보다 더 되죠. 왜냐면 그렇죠. 2,800에서도 세금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아시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고리에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신용불량이 되고 이제 더 큰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반면 연봉 100억대의 대기업 임원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벌금 3천만 원 감사한 일이죠. 껌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액수를 선고를 하는 지금 체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할까?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 그다음에 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일수 벌금제라고 그래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 비례해서 벌금 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일수라는 게 네, 날짜의 숫자. 그거에 비례해서 벌금을 매긴다 이런 뜻이네요. 예를 들면 네. 벌금 한 달 이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만큼의 벌금을 내는 거죠. 소득 연동형 그러네, 벌금제라고 그러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크게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수치들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2015년부터 19년 이제 5년간 네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못 내가지고 그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가 무려 8만여 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8만 명을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8만 명의 사람들이 100만 원씩 벌금을 받은 것인데 벌금을 다 못 냈으니까 결국 800억 원이라고 하는 벌금이
나라의 입장에서 수입이 안 생긴 네, 것이고 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벌금을 내야 될 일이 교도소 가는 걸로 바뀐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니 100만 원을 10만 원으로 바꾸고 한 달에 10,000원씩 10달 내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폐지를 주어서라도 그 10,000원을 냅니다. 그러면 8만 명이 10만 원씩 냈다고 하면 80억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입장에서 수입이 되는 거고 그분들도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손해될 게 그럼 없는 거죠. 교정시설에서도 이게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8만 명을 다 데려다가 또 그렇죠.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국가 세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는. 일수 벌금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네. 사법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벌금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는 거죠. 하버드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네. 다 미리미리 조사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장발장 방지 3법 중에 아까 그 마지막에 이제 아동복지법이었죠. 네. 그 부모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그 부모가 구속된 거를 아이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공익 변호사 할 때 네. 이제 접했던 사건인데 그 재소자 중에 한 분이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 봤더니 여고생이었는데 부모가 구속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네, 구속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럼 뭐라고 생각했을까? 자기를 버리고 어디 도망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 그렇게 텐데. 생각할 수밖에 예,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제 부모가 예. 없었던 사안이었는데요. 당장 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자기가 생활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한 달인데. 법을 뒤져보니까 아동복지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원래 네. 시도지사가 네.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인식을 하면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아무도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구속을 할 때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이에게도 알려주지만 시도지사에도 알려서 아이를 보호 조치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법입니다. 좀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거기서도 어쨌든 아버지가 구속이 되면서 그 네. 아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를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판사나 검사가 통보를 네. 시도지사에게 해야 된다면은 형사소송법에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시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하려면은 뭐 아동복지법에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두 법이 유기적으로 잘 협력이 돼야 네. 될 것 같아요. 심변상 자문위원으로 좀 위축해냈다.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네네네. 게 이게 그 아이들이 안 됐다. 그래서 네네. 이 아이들을 보호하자. 단순히 이런 감성적인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실제로 범죄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예. 이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 예. 자,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이탄희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원래 이렇게 조용조용 말씀을 하시나요? 저요? 아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의원님이 아, 이게- 조곤조곤 얘기하시니까 네.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네, 참 네. 이렇게 했던 다시 게 좀 아닌가. 텐션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예, 좋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네. 두 번째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 볼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자 이제 놀지 마십시오.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나 홀로 힘없는 학교 피해자들을 위한 성범죄 클린 학교법입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이 대안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좀 어떠세요?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발의했던 법안 중에서 통과된 거의 첫 번째 법이에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네. 법이 통과돼서 굉장히 뿌듯했고 아이들이 좀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범죄 클린 학교법이라는 것이 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 사실이 발견된 네. 교사가 다시 학교로 가서 담임을 맡을 수가 없다. 네. 전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뭐 어느 정도 있나요? 저도 놀랐어요. 네. 제 딸이 이제 중3 딸아이가 있는데요. 네, 네. 딸아이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마? 그랬는데 네. 알아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예.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네. 2009년에 담임을 맡고 있던 6학년 학생의 옷에 손을 넣고 엉덩이, 배, 허벅지를 만지는 이런 행위들을 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아. 근데 징계 강등을 받고 2020년 7월 달에 같은 학교로 돌아가서 담임 보직을 유지를 했어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N번방 사건 우리 잘 아시잖아요. 네.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던 담임 교사들이 네. 무려 8명이나 있었던 걸로 음. 지난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흔히 그냥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아니 어떻게
피해자를 피의자와 같은 지역에 있게 하느냐 하는 것만으로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학생과 담임이라고 하면 이거는 더 크나큰 상하관계인데. 그렇죠.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막강한 권력자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근데 이 선생님이 네. 우리 학교로 돌아온다? 네. 이렇게 되면 학생이 결국에는 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떠난 학생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범죄 클린 학교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세 가지 조치를 넣었어요. 하나는 성비 저지른 교사와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요. 둘째는 그 교사 징계를 할 때 네. 소위 말하는 솜방망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부모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 결과 파면이 혹시 안 돼서 돌아오더라도 담임은 다시 못 맡게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조치를 담았습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성폭행에 대한 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파면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네.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사실 네. 그래서 네. 그 교원 같은 경우에 성비 사실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네. 많은 경우에 이제 동료 교사들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소위 온정주의적인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좀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학부모 징계위원이 참여하는 게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좀 강하게. 무관용주의가 예. 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 폭력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것도 원칙적으로 즉시 분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징계 절차가 열릴 때까지 통상 한 30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30일 동안 가해자랑 피해 학생을 분리를 안 해놔요.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가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인 용인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학생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는데 정신과 의사도 또 상담사도 이 아이는 가해 학생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예. 소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분리를 안 한 거예요. 아, 그 조치를 안 했군요. 구두로만 눈 마주치지 마 서로. 아,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 거예요. 그 이 아이가 이제 공황 증상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아이가 학교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같이 피해 있는 입은 것만으로? 사람이 또 피해를 당하는 네. 거니까. 자,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이탄희 의원님의 법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또- 마무리 지금 또 하시는 것 사심입니까? 같아요. 아니요. 좀 마무리 좀 들어가는데. 아니, 마무리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네. 사건 사고 설명할 때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솜방망이 처벌, 네. 솜방망이 처벌. 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네. 국민 법감정이랑 정말 맞지가 않는 이 양형 제도에 대해서 네. 아주 개혁을 네. 하신다는 네. 그 법안을 내셨다고 하는데 이 법이 제 1호 법안입니다. 1호. 네, 그럼 저 기억에 국회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이거 반드시 통과시킬 거예요. 네.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차단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키보드 양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키보드 양형. 예. 판사들이 어떤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네네. 내가 형을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네네네. 이 당사자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걸 네. 생각하기보다는 예. 내 선배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형을 선고했는지 이걸 더 중요시해요. 그거를 키보드로 찾아보는 거죠. 판결문 검색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이제 판례라고 그렇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못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이미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키보드 찾아보는 건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국민들 의견도 들어봐라. 그래서 형량 정하기 직전에 전문가들, 피해자들 그리고 국민 일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자기 재량껏 결정을 해라 라는 그런 절차를 집어넣는 법안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법원에서 예.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법원의 전권인데 그래서 좀 관행을 바뀌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절차를 바꾸는 것에 불구하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요. 절대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 정도 변화는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아니 근데 법원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국회의원이 되신 것 같아요. 저 좋아하는 판사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의원님이 1년 사이에 한 40개 정도 법안 발의하셨더라고요. 네네. 내년에 한 번 정도 더 모셔서 그때는 이제 발의한 법안이 100개 정도
많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네. 꼭 통과시키는 네. 열심히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시면 저희의 감시도 받고 그렇게 네. 낮아지시는 거예요. 네, 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 포부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계획이라든지. 뭐 100개 법안 말씀하셨는데 네, 네. 발의는 좀 속도를 줄이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앞으로는 좀 국민과 함께 법을 만드는 좀 그런 작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네, 네, 있고요. 네, 네. 언젠가는 이 정치 활동이 끝날 텐데 정치 활동 끝날 때쯤 저 사람은 남이 아니었다. 전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어요. 남이 아니라는 게 뭐 친근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네네. 우리랑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법에 대해서 그래도 제일 잘하시는 네. 위치에 계셨잖아요. 네.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라면 법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까? 다른 분보다? 어때요? 뭐 기술적인 능력은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네. 그것보다는 네. 따뜻한 가슴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방송용 멘트를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너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이게 집중력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목소리 톤이 낮아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보통은 저기 나오신 분이 우리 쪽으로 목소리가 따라오는데 네. 우리 목소리가 이분 쪽으로 따라갔어요. 그러게요. 예. 대단한 그 흡입력이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법안 내용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제가 오늘 약간 오버했죠? 네. 갑자기 나도 모르게 뭐 이유가 나도 있나요? 모르게 그냥 익사이팅하게 되네요. 아, 네, 형이 알겠습니다. 진지하네요. 또 연기가 네. 생각하니까 아, 부릉부릉 아주 나도 시동이 모르게 걸리네요. 흥분했어. 아유. 네. 자, 알면서도 속고 속다가도 문득 알게 되는 일들 종종 겪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쇼핑할 때 우리 1+1 하면은 네, 맞아. 당연히 돈이 더 나가지만 그래도 이거 좀 더 싼 거 같으니까 사고. 왠지 또 사면은 이익 이득. 같은. 네. 이익일 것 같은. 이건 득템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네. 막 9,000원대를 끝나는 거나 뭐 9,900원. 네. 이거 뭐 9,900원 만 원도 안 되네. 사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알면서 이렇게 속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플러스 원의 덧치라고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한 개 가격으로 물건 2개를 준다는데 네. 이거 뭐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해가지고 좀 네. 대량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예.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좀 애교 같아요. 왜냐면은 산 물건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썩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썩는 물건이라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오늘 날카롭네요. 예. 맞아요. 유효기가 지날 수도 있고. 맞아요. 아, 실제로 제 아내는요. 네. 아니 그렇게 와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뭐 세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 잔뜩 사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또 먹어야 되잖아. 또. 네. 또 많이 마셔 그러니까 또. 없으면 안 마실 걸. 그럼 뭐야 이게? 돈 쓰죠. 건강 망치죠. 네. 다음날 촬영해야 되는데 힘들죠. 예. 먹은 빈병자리 또 채워야 되니까 또 사고. 이거 악순환이에요. 어쨌든 이번 주에는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봄직한 네. 그런 문자 피싱과 관련이 있는 사연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피싱. 요즘에 이제 보이시 피싱으로 안 속으니까 문자 피싱이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게 속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좀 약간 둔감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문자가 오면 잘 안 열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신 변호사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문자 피싱은 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문자 자체의 기능을 사용하지를 잘 않아요. 네. 그래서 문자 피싱은 안 당해봤는데 네. 보이스 피싱은 네.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통화한 적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랑 근데 잡아내려고 아니면은 속아서? 속아서. 변호사도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아니 한 시간 동안 무슨 대화를 해요? 아니 왜냐면 저도 변호사니까 당연히 의심을 했죠. 네. 서울중앙지검이라고 하길래 아니 중앙지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변호사가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몰랐어요? 저도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스러우니까 신분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그 법조인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이름이 누구라고요? 네. 이름이 첨부면서 누구라고요? 이제 첨부해서 한 대화를 거죠. 한 거죠. 예. 근데 이상하다. 고등학교는 어디시죠? 막 그랬더니 다 알아. 대학교도 다 알아. 그리고 근데 지금 중앙지검에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대전에서 지금 파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보가 다 맞는 거예요. 와, 철저하네. 그러니까 제가 1시간을 통화했거든요. 속을 만하네요. 네. 다 확인하는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 네. 와. 맞구나. 그 통화의 마지막은 이거더라고요. 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여기로 옮기시오. 거기서 거기서 다 넣어놨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현재 제가 현금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그럼 마이너스라도 옮기시오. 거기서 탈로났어. 자, 비슷한 보이스피싱 한 번씩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어떤 사연이 올라왔는지 만나보고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죠. 아유, 돈도 한 푼 못 벌면서 아유 젓가락 숟가락질은 어찌나 뻔질난지 아유 나 한 숟가락 뜰 때 저 자식은 벌써 4숟가락질이여. 아유. 아이고 참말로 옛말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랑 날마다 들어도 즐겁다고 했지 않소. 당신은 어째 그러요. 그럴 거면 이름을 이태백이라고 지지나 말 것이지. 어이구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널 돈달아. 에휴 됐어 그만이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태백처럼 유유자적 멋이냐. 아유 그땐 그리 살라고. 아이고 내가 그냥 아이고 미쳤지 아주. 일단 시끄러. 아버지, 20대 태반이 백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대 백수를 대표하는 이태백입니다만. 그려. 아유 뭐든 네가 짱 먹으면 된다 아가. 네가 20대 백수들 짱이야? 아이고 그럼 됐다 아가. 어여 밥이나 먹어. 밥심이 최고요. 아따 그만 먹고 처먹고 나가. 그만 나가. 컴퓨터 앞에 허구 하나 앉아있으면 뭐 일이 찾아온다냐? 나가. 20대 아들 이태백은 벌써 10번의 취업 실패로 아버지께는 미운 털이 콕 박혀 있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 씨. 정말 그의 이름 탓일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희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합격이래요, 드디어! 뭐시라고라. 아이고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구만. 참말로 내 새끼 장어다. 아이고. 뭐시요?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올렸는데 외국 여행사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자그마치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거 보세요. 회사 홈페이지도 참 이거 간지나지 않아요? 엄마 회사 건물도 우뚝 삐걱삐걱하구만 아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외국 회사로 출근하는 거지요? 일단은 코로나 시대라서요, 어머님. 재택근무입니다. 국내 여행 업무부터 하라네요. 출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지금 그 이름값을 하는겨, 이태백.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앉아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겨? 놀면서 돈 버는 이태백. 이게 다 내가 이름 지어준 아버지 덕이다. 알았지? 아이고 이 양반이 어디다 숟가락을 얹어 얹기를. 드디어 외국 여행사에 취직한 20대 아들 이태백 씨. 그의 업무는 손님들의 여행 경비를 받아주는 것. 회사는 그의 월급 통장으로 손님들의 여행 경비만 받아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여보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욕부터 하지 마시고. 아니, 제가 사기꾼이라니. 이 호랑마구가 들아. 너 사기죄로 이미 내가 고소했어. 딱 기다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태백아. 아니 옛말에 호랑이한테도 물려가도 죽지만 않으면 산다고 하지 않았냐? 응? 아닌가? 아이고 당신은 이 와중에 농담이 나와요. 아이고 태백아 무슨 일이냐? 아니, 제 통장으로 여행 경비를 손님이 입금하셨는데 저는 회사에 그거 다시 송금해 준 것 뿐인데 다짜고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보이스 피싱 업체였다고요? 전 정말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오나? 네, 이게 우리가 보이스피싱 사례를 지금 꽁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살짝 경상도였다가 신변이 충청도로 가는 바람에 중간에 충청도로 바꿨어요. 예, 그거 맞춰주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꽁트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투리가 다 갑자기 팔도가 나나. 충청도로 가더라고. 어머니 역할이었는데 네.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 너무 구수하셔가지고. 자,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제 사기를 당한 건데 범죄와 관련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태백 씨도 결국 이제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억울하긴 할 것 같아요. 아, 네, 억울할 네. 것 같아요. 취업도 힘들고 얼마나 진짜 와, 근데 억울할까 싶은데 이상하다. 외국 회사인데 네. 여행 회사야. 네. 근데 코로나 시대에 또 막 네. 사람을 뽑아서 네. 여행 경비를 막 받고 네. 아, 뭔가 이상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재택근무고. 근데 코로나니까 네. 아까 신변도 당했잖아요. 제가 당했죠. 근데 그럴 듯 하잖아요. 코로나니까 지금 못 간다. 여행 경비를 미리 받는다. 이런 맞아요. 거는 상황이 그럴 듯해요. 그리고 최근에 네. 그 구직 사이트에 이름 올려놓은 구직자들 상대로 이런 일이 많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네. 합격했다라고 하면 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요즘에는 은행 계좌 어떤 개설도 어렵고 예전처럼 대포 통장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아, 구직자들 이용해가지고 진화한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매년 2천억 원씩 지금 꾸준히 늘어서 2017년에 약 2,470억 원이었던 게 2019년에는 6,400억 원이고요. 2020년 상반기에만 무려 4,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매번 보이스피싱 얘기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안 당할 것 같은데 갈수록 피해액이 느는 거 보면 더 지능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예. 네. 자, 근데 이제 사연의 주인공도 결국 이제 피해자예요. 네. 그죠? 근데 사기꾼이 됐다는 거. 이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례의 네. 주인공이 예. 자기가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네. 이 범죄에 관련된 돈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요. 아. 이게 고의가 반드시 내가 다 알고 있는 네. 것만이 아니라 네. 이 미필적 고의도 네. 이 사기죄 성립의 고의가 인정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아르바이트 구인을 할 때 네. 고수익 보장, 네. 단순 업무. 예. 예를 들면 나의 업무가 너무 단순한데. 계좌 이체만 하는데 네. 내가 직원이다. 네. 여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있느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나의 업무는 계좌 근데 뭐 이체만 한 달에 한다. 뭐 한 4,500 준다. 근데 그런 경우에 의심해 볼 만한데도 이 사람이 그걸 그냥 덜컥 믿고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미필적 고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아니 근데 이거 상황 보더라도 당연히 몰랐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내가 아무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법원에서 안 믿어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고요. 그다음에 재판관이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 돕는 일이라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거 뭐 사람 마음 같은 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뭐 거짓말 탐지기를 쓸 수도 없고. 이게 이제 고의라는 거는 네.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건데 이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뭐 마음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살펴봐서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믿지 않고 본인이 그냥 모른다라고만 하면은 그 알 수 있었다라는 사정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통장에 손님의 돈을 입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겨줬다라고 네. 하면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알았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거기서 뭐 저는 전혀 몰랐어요라고만 하면은 면책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디까지나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지만 네. 그 모든 과정 있잖아요. 지금 구직 사이트에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을 때 네네.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뭐 취업을 했다고 믿고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믿고 이런 것이 과연 성인이라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자신이 직장을 다니게 됐다, 구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객관적인 상황, 정황 이런 거를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좀 어렵긴 하지만. 본인이 입증하는 건 아니고 네. 검찰이 입증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니까 사정에 그거를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입증해야 더 본인은 사기꾼이 안 되는 거죠. 밝혀야 되는데 그죠? 네. 이 사례만 봐도 네. 업무가 네. 계좌 너무 이체 단순한 업무 거지. 이게 업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이스피싱 네. 범죄 조직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네. 순간에. 그러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조직은 뭐 재택근무다, 단순 사무다, 그리고 배송 업무이다라고 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뭐 전화나 카카오톡 또는 뭐 텔레그램 방식으로 사실 유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네. 계좌번호를 묻는 것을 넘어서 아예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절대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돈을 한번 들어간 돈을 재이체하라.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절대 재이체를 하면 안 되고 지급된 돈을 뭐 현금으로 인출해라. 이런 경우에도 절대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공범으로 연루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또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이런 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뭐 시키는 대로 모두 실행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 공범이 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또는 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네.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민사 소송에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져갔는데 본인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 네, 그러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 네. 차고 송금을 이용한 것도 있대요. 차고 송금 네. 잘못 보냈다. 돈 잘못 들어갔으니까 네. 그거 좀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알려달라라든지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달라. 뭐 이런 거 속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고 송금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게 또 피싱의 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차고 송금이다. 내가 돈을 잘못 보낸 거니까 나한테 입금해라라고 하는데 네. 그 이름도 다르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일일이 그 사람이랑 계속 1대1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송금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또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이중 삼중 체크하는 철저함만이 이런 상황을 피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고 법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법태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네. 필요한 법 알기 쉽게 쏙쏙 빼먹는 법꼬치. 이게 바로 법태랑입니다. 여러분. 그 꼬치 괜찮네요. 네. 예, 저는 일일- 두루두루 모든 꼬치로 시킬게요. 그렇죠. 네. 1일 1꼬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예. 네. 자, 봄바람 타고 꽃잎 날리듯 가셨다가도 다음 주엔 돌아오는 겁니다. 다음 기회 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태랑!